예, 첫 시간에 경제학의 10대 원리 강의 들으셨고, 해당하는 비디오 클립들 잘들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상당히 재미있는 내용이고, 여러분이 그 언어적 장벽만 없으셨다면 상당히 경제학에 대한 유용한 지식들을 많이 얻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19페이지에 제2장 경제학자처럼 사고하기, 경제학적 사고, 이 장의 내용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맨 먼저 보면은 아주 여러분을 당혹하게 만드는 그런 용어들이 나와 있을 거예요. 수학에서는 공리, 적분, 벡터 공간, 법률에서는 무슨 법률, 불법행위, 금반원의 원칙, 이렇게 여러분들이 잘 들어보지 않은 그런 어려운 용어들을 사용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어려운 용어들을 사용하는 이유가 다름 아닌 어려운 개념들을 하나의 용어로 정의를 해놓음으로써 우리가 서로 대화를 하고 고차원적인 사고를 쌓아갈 때 어떻게 하면 좀 더 체계적인 사고를 하고 효과적으로 설명을 해낼 수 있을까 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진 것들이 이 전문 용어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맨큐의 경제학이나 사무엘슨 교과서 같은 내용을 보면 이 전문 용어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어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면서 이 자곤, 전문 용어를 전문가들이 주로 사용하는 용어를 자곤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 용어의 전문 용어들을 왜 사용하고 사용하는 것이 사실은 나중에 가서 얼마나 편리한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학에서도 수요, 공급, 이까지야 뭐 여러분들이든지 다 아실 거고, 탄력성, 비교 우위, 비교 우위 같은 개념들은 상당히 어려운 개념이란 거죠. 그 다음에 소비자 잉여, 경제적 순손실, 이런 개념들, 나중에 가면 일반 균형이라든지 외부성, 외부 불경제, 그 다음에 국제 경제학에 가서도 상당히 다양한 그런 어려운 용어들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렇지만 여러분이 두 번째 단락 마지막에 보시면 알겠지만 이런 전문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세계에 대해서 유용한 시각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경제학은 사회과학 분야에서는 상당히 전문 용어를 많이 사용하는 그런 분야로 알려져 있고요. 그래서 경제학자들 사이에서는 이런 농담들까지 있다는 거죠. 경제학자들이 왜 수학을 많이 사용하고 왜 전문 용어를 많이 사용하느냐, 거기에 대한 첫 번째 답이 쉬운 말로 이야기하면 남들도 다 안다는 거죠. 그래서 경제학자들은 밥을 먹고 살 수 없기 때문에 전문 용어를 많이 사용한다 하는 이야기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미국에 가면 서로 무리를 지어가지고 패싸움하기를 좋아하고, 남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말로들 자기들로만끼리만 이야기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냐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 수수께끼에 대한 답이 이코노미스트라고 그렇게 농담 삼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경제학 체계를 조금씩 접해가시면 알겠지만 이런 전문 용어를 사용하시는 것이 나중에는 오히려 여러분들이 복잡한 개념을 체계적으로 설명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될 거다 하는 내용을 첫 페이지에 설명하고 있고요. 자, 20페이지에 보시면 과학으로서의 경제학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 현상이라는 것이 그렇게 과학적인 대상이냐 하는 문제는 있겠지만 항상 똑같은 답을 주는 그런 대상이냐 하는 것도 있겠지만, 일단 그런 대상이라 하더라도 과학적인 접근 방법으로 설명을 하기 때문에 이래서 과학으로서의 경제학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고, 여러분이 언론사에서 경제 기사를 쓰는 사람들을 분류를 해서 이제 경제과학부라고 그렇게 구분해 놓은 내용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언론에서 보기에서도 사회 전반의 내용 중에 경제학은 상당히 과학적인 체계를 가지고 있는 부분이다 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 아래쪽에 20페이지 아래쪽에 보면 재미있는 그림이 나와 있죠. 아마 아버님이 경제학자신 것 같은데, 마이클, 나는 사회과학자란다. 전기 같은 것은 모르지만 사람에 대해서 알고 싶은 것, 사회에 대해서 알고 싶은 것이 있으면 내게 물어보면 된다. 이렇게 재미있는 사파가 나와 있습니다. 자, 지금 설명드리는 내용은 출제와 그렇게 많은 관련이 있는 건 아니지만 일단 경제학 체계 또는 경제학의 발전 과정을 알아보기 위해서 간단하게 정리해 두시기 바라고요. 21페이지에 보면 경제학이 어떤 식으로 발전하고 있는지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보시다시피요. 경제학의 기본적인 약점이라고 할 수 있으면요. 경제학의 기본적인 약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관찰이나 이론 재개는 가능하지만 실험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기본적인 그런 한계로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자, 일반적인 과학의 체계는 이렇게 구성되게 되어 있습니다. 기초 관찰을 하고 그 다음에 가설을 설립합니다. 가설이 이제 기초 이론이 되겠죠. 그 다음에 통제된 상황 하에서 실험을 사용함으로써 이 이론이 옳은지 그른지를 검증합니다. 이런 체계가 되어 있는데 경제학이 실험이 어려운 그런 학문으로서의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실험을 바로 사용하기는 힘듭니다. 그래서 경제학에서 다시 이제 그 대신 사용하는 방법으로서는 맨 먼저 재관찰을 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실증 자료가 과연 지금 현재 주어진 실증 자료가 앞에 우리가 이야기했던 이 이론과 잘 맞는지를 통해서 검증하는 방법이 하나 있겠고요. 또 하나의 방법으로서는 역사적 데이터를 사용합니다. 자, 최근에 경제학에서 많은 변화를 보이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 경제사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역사적 과정에서 이런 하나의 사건이 그 이후 사건들에 대해서 어떤 영향을 미쳤느냐 하는 것을 경제적인 관점에서 설명하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이렇다는 거죠. 미국 횡단 철도의 건설은 미국 경제 성장에 얼마나 영향을 주었느냐. 큰 영향을 주었다, 영향을 주지 않았다. 이런 이론들을 만들고 그 데이터들을 비교한다는 거죠. 일본 경제학자들과 일본 사학자들과 우리나라 사학자들 간의 또 하나의 논쟁 중에 하나가 일본이 일제시대 때 건설해 놓은 저런 철도 때문에 해방 후에 우리나라가 오히려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이런 주장들을 일본 사람들이 한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그것을 반대하기 위해서 어떻게 이야기해야 되겠습니까? 기초 관찰, 기초 자료들을 보고 일본의 그런 철도 건설은 우리나라 경제에 도움을 주었다 또는 주지 못하였다 이렇게 가설을 세우는 거죠. 그 다음에 역사적인 이러한 데이터들을 가지고 일본 사람들 말이 틀렸다 이런 식으로 검증을 해내는 것이 경제학적인 접근 방법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실험이 그렇게 쉽지 않다 하는 것이 한계이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관찰하거나 역사적 데이터를 사용한다. 그래서 2-1-1의 제목이 과학적 방법론으로서 관찰, 이론, 그리고 또 관찰이라고 이렇게 제목이 붙은 내용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를 하실 겁니다. 자, 그 다음에 2-1-2의 가정의 역할이라고 나오는데 경제학을 조금 공부하다 보면 여러분이 회의를 느끼실 수가 있어요. 무슨 가정이 이렇게 많냐는 거죠. 케인지아는 물가가 경직적이라고 이야기하고 고전학파는 모든 정보가 다 주어졌다고 이야기하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니까 아니 그런 식으로 가정만 이렇게 자꾸 세우다 보면은 실제로 결과가 나왔을 때 가정이 지나치게 제약적이라면 결과도 타당성을 잃는다는 거죠. 그래서 가정이 너무 많아서 싫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이 있고 그래서 농담삼아 이런 이야기들을 하기도 하죠. 여러분 아마 그 코끼리를 냉장고에 집어넣는 그런 농담 아실 거예요. 그래서 군인들은 들어가라고 명령을 한다 그러고 그 다음에 이제 목사님한테 시키면 들어갈 때까지 기도를 한다 그러고 개그맨들한테 시키면 바늘로 찔러가지고 이제 죽을 때까지 찌른다든가 뭐 그런 게 있는데 수학자한테 시키면 코끼리를 미분해서 집어넣는다고 하더라죠. 경제학자들한테 이야기하면 어떻게 하냐면 코끼리가 냉장고에 들어갔다고 가정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경제학의 가정이라는 것이 너무 지나치기 때문에 나중에 결론도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긴 한데 사실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분필이 땅까지 떨어지는 시간을 구하는데 여러분이 이 안에 공기가 어떻고 온도가 어떻고 이런 상황들을 모르면 이 분필이 땅까지 떨어지는 시간을 정확하게 알 수가 없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물리학자들은 이 공간이 진공이고 중력이 얼마라고 가정하자 뭐 이런 가정들을 한다는 거죠. 뭐 바람은 불지 않는다고 가정하자 이런 가정을 한 하에서만 분필이 떨어지는 시간을 정확하게 구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경제학에서 어느 정도 가정을 한다 하더라도 사회과학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가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유용한 결론을 얻을 수만 있다면 유용한 결론을 얻을 수 있고 그러한 가정에 의한 결론이 현실 예측력이 있다고 하기만 하면 그 가정을 여러분들이 배제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가정이라는 것이 유용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정을 이렇게 줄이지는 않지만 경제학자들도 최소한의 가정을 가정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내용에서는 어느 정도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경제학자들이 많이 하는 가정 중에
대부분 단순화의 과정인데요. 이 과정 중에 가장 대표적인 과정이 이제 2-2-2의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설명 과정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생산 요소로서는 노동과 자본 이 두 가지를 가정하고 그 다음에 생산된 제품이나 서비스로는 XJ, YJ 이 재화 두 가지 그 다음 이걸 사용하는 사람 또는 사용하는 국가들은 1국, 2국 또는 소비자 A, B 이렇게 해가지고 2요소, 2재화, 2소비자 또는 2국 모형 2국, 2재, 2요소 모형 이 모형들을 가장 많이 사용했고 이 모형 하에서 국제무역 또는 순수 교환 이론들이 상당히 유용한 이론들을 많이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교과서에 보시면 22페이지에 두 번째 단락에 보면 예를 들어서 국제무역의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서 오직 두 나라, 두 재화만이 존재한다고 가정한다고 하자. 자, 이래가지고 이제 이 가정, 그래서 2요소, 2재화, 2국가 가정이 The Greatest Two to Two라 그래서 경제학에서 가장 유명한 가정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현실적으로 두 나라만 존재하고 두 재화만 존재한다는 것이 뭐 여러분 생각하기에 너무 지나치게 단순화시켰다든지 아니면 아무 의미 없는 가정이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국제교역에 있어서 핵심을 우리가 이해하고 그것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는 전혀 무리가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경제학에서는 좀 더 명쾌한 설명을 위해서 단순화 또는 이런 가정을 세운다는 거고요. 이러한 단순화 또는 가정에 의한 대표적인 모형이 그 다음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단순화를 통해서 경제를 설명하기 위한 모형을 만드는데 그 대표적인 모형으로서 두 가지가 나와 있죠. 23페이지를 보시면요. 첫 번째 모형으로서 경제순환 모형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모형으로서 경제순환 모형이 나와 있는데요. 이 모형은 여러분들이 대부분 이해를 하실 겁니다. 자, 우리가 지금 가장 단순하게 어떤 체계를 세웠냐면 이런 생산 요소를 가지고 이런 재화를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소비자들이 사용한다는 거죠. 소비자들이 사용한다는 건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이렇게 삼각형을 이렇게 세 가지 단계로 이렇게 써놨지만 사실은 이 재화를 생산하는 주체는 누구입니까? 재화 생산을 일정하는 주체는 기업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요소를 공급하거나 요소 공급 누가 해요? 보통 집에서 아빠가 많이 하시죠. 요즘 엄마도 많이 하시지만요. 여러분은 아직 아마 노동 공급을 하지 않고 계실 겁니다. 그 다음에 소비도 주체가 가게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 단순화된 모형이 가게와 기업으로 이렇게 대별화된 이런 모형이라고 생각해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이런 관계에서 어떤 교환이 나타나는 거죠? 자, 노동과 자본을 기업에 제공을 하죠. 이건 어떻습니까? 실물의 흐름이에요. 실물의 흐름이죠. 그 반대로 이쪽에서는 무엇이 오겠습니까? 임금이나 임대료 또는 노동과 자본을 제공한 대가로 임금이나 임대료 또는 임금이나 이자를 지불하게 되겠죠. 자, 이와 같은 관계가 하나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소비자로서의 가게와 기업 간에는 또 어떤 관계가 존재하겠어요? 자, 소비자로서의 이러한 가게에 대해서 기업은 무엇을 제공합니까? 재화나 서비스를 제공하죠. 재화나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서 어떻습니까? 그 상품 판매 대금 또는 가격을 받아들이게 된다는 거죠. 상품 판매 대금 또는 가격을 받아들이게 된다는 겁니다. 자, 이와 같은 모형에서 보시다시피 가게는 요소 공급자로서의 가게는 요소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서 임금이나 이자를 받아들이고 생산 주체로서의 기업은 이렇게 가져온 노동이나 자본을 가지고 생산을 해서 그것을 소비자에게 줌으로써 재화를 넘김으로써 판매 대금을 받아들이게 된다는 거예요. 자, 이런 모형은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수백 개, 수천 개의 기업과 수백, 수천 가게를 또는 고소득층, 저소득층이라는 이런 다양한 가게를 사실은 지나치게 단순화시켜버린 건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이 경제에서 소득과 실물이 순환하는 과정을 어떤 다른 설명보다도 잘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와 같은 단순화된 모형이지만 경제를 이해하는 데는 더할 나위 없는 좋은 모형이고요.
이러한 내용을 23페이지 아래쪽에 보시면 기업과 가게 간의 재화 서비스 시장, 아래쪽에는 생산 요소 시장, 이 두 가지로 나눠서 순환도표로 설명된 내용이 있을 겁니다. 예, 그래서 여기서 초록색 화살표와 주황색 화살표가 각각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 내용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모형으로서 나와 있는 것이 이른바 생산 가능 곡선이란 겁니다. 생산 가능 곡선 역시 이 단순화된 이 가정에서 비롯하고 있다고 보셔도 되겠는데요. 자, 지금 우리가 가진 것이 노동과 자본이라는 이 두 가지 생산 요소가 있다고 생각하죠. 이걸 가지고 경제에서 XJ와 YJ라는 이런 재화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될 것 같으면요. 주어진 노동의 양과 자본의 총량을 사용해서 우리가 이제 이와 같은 그래프를 사용하게 되는데요. 모든 노동과 모든 자본을 다 투입해서 XJ만 생산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XJ가 많이 생산되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이와 같은 점이 생산이 될 겁니다. 이와 같은 점이 생산이 되겠죠. Y는 생산되지 않고 모든 자원이 X에만 투입된 상황이고, 반대로 모든 요소를 YJ 생산에 다 투입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모든 생산을 YJ 생산에 다 투입했다고 생각한다면 그와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이와 같은 점이 나타나게 되겠죠. 교과서에는 X축, Y축을 자동차와 컴퓨터로 이야기하고 각각 1000단위, 3000단위, 이건 숫자는 어떻게 붙이든지 상관없겠습니다. 이렇게 표현해 놓고 있는데, 자, 여러분들은 그 다음부터 나머지 점들을 찾아내는 게 임무가 되겠죠. 어떻게 찾아내면 되겠어요? YJ를 조금 어떻습니까? 포기를 하면 XJ를 얻을 수 있겠죠. 다른 말로 하면 XJ를 얻기 위해서는 YJ를 포기해야 되겠죠. 경제학에 있어서 제1원리가 뭐였습니까? 어떤 선택을 하든지 그 선택에는 대가가 존재한다 하는 것이 1원리였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가지는 않는다는 거죠. 여하간에 여기서 이 점과 이 점을 잇는 곡선은 우하향하는데 이런 식으로 우하향할지 이런 식으로 우하향할지 이런 식으로 우하향할지는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어떤 식으로 우하향할지 아무도 모릅니다. 현실적으로 어떤 식으로 우하향할지 아무도 모르는데 교과서에는 어떻게 그려놨느냐는 거예요. 교과서에는 아주 보기 좋게요. 그래프를 이와 같이 그려놨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는 현실적으로 가능한 세 가지 그래프 중에 왜 일반적으로 이와 같은 형태를 사용하냐는 겁니다. 자, 거기는 이와 같은, 다음과 같은 이유가 있습니다. 경제학에서 제1원리가 어떤 선택을 할 때, 어떤 선택을 할 때는 그 대가가 존재한다. 그 다음에 그 대가는, 그 비용은 어떻게 측정하냐면 하나를 얻을 때, 어떤 대안을 얻을 때 포기된 대안이 비용이 된다 그래서 그 비용이라는 것은 기회비용이라는 입장에서 측정된다 그랬죠. 하나의 경제적 대가를 얻기 위해서 다른 것을 포기해야 되었을 때 그 포기된 대안을 기회비용이라고 이야기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래프를 이렇게 아래쪽으로 이렇게 원점에서 볼 때 오목하게 이렇게 그린 것들은 어떤 과정에 입각해 있다고 보고 있냐는 거죠. 자, 생산 가능 곡선이 기울기가 이렇게 점점 변화하고 있다는 거는요. 사실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이 생산 가능 곡선의 기울기라는 것은 보세요. 처음에는 여러분이 XJ 한 단위를 얻기 위해서 YJ를 얼마만 포기하면 됩니까? XJ 한 단위를 얻기 위해서 Y를 아주 조금만 포기하면 XJ를 얻을 수 있다고요. 다른 말로 하면 XJ 한 단위를 얻을 때 포기해야 되는 양이 뭐라고 했어요? 그게 기회비용이라 그랬죠. 그러면 XJ 한 단위를 얻을 때 YJ로 측정된 기회비용은 어떻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아주 작다는 거죠. 그렇지만 점점 가서 마지막에 XJ 한 단위를 얻기 위해서는 YJ를 얼마나 포기를 해야 됩니까? 훨씬 많이 포기해야 되죠. 이해가시죠? 자, 그래서 이와 같은 내용. 우리가 이 두 점을 찾은 다음에 생산 가능 곡선을 원점에서 볼 때 오목하게 이렇게 그리는 이유는 일반적으로 비용이 서서히 체증한다는 그런 기회비용 체증의 과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그래프가 그려지는 겁니다. 자, 기회비용 체증이라는 것이 가정되었기 때문에 이런 그래프가 그려진다는 것이고, 자, 이 내용은 이제 26페이지 두 번째 단락에 나와 있습니다. 경제학의 10대 원리 중 어떤 것을 얻기 위한 비용은 그것을 얻기 위한 포기된 무엇이라는 것이 있었고, 이것을 기회비용이라고 부르는데, 그
다음 단락에 가면요. 생산 가능 곡선이 바깥축으로 볼록하다는 것은 이제 그 다음 페이지에 가보면 기회비용이 체증한다는 것을 가정하기 때문이다 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 내용은 경제학에서 아주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니까 여러분들이 주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제가 생산 가능 곡선을 그렸을 때 이렇게 직선으로 그렸다면 이건 무슨 내용이 되겠어요? 이제 기회비용 체증이 아니고 X를 하나 얻기 위해서 포기해야 되는 Y량은 일정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기회비용 일정 또는 기회비용 불변의 그래프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 자, 이와 같은 내용을 주의를 하시고요. 교과서에서는 다시 교과서 그림 2-2를 보면 네 가지 점을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맨 먼저 A와 같은 점이 있고요. A, 그 다음에 B, C, D 이렇게 네 점을 비교하고 있는데 일단 여러분이 비효율적인 점을 찾아보십시오. 지난 시간에 효율성의 개념이라는 것은 더 이상 개선의 여지가 없다는 거죠. 더 이상 개선의 여지가 없을 때를 효율적이라고 한다 그랬고 그 다음에 엄밀하게 경제학에서 효율성을 정의할 때는 다른 한 단위, 다른 재화 또는 다른 사람의 효용 또는 생산량을 줄이지 않고는 다른 재화 또는 다른 사람의 효용이나 생산량을 늘릴 수 없는 경우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렇다면 B 같은 점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생산 가능 곡선이 이만큼이랬으니까 이 안쪽의 점들은 전부 생산 가능하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점은 사실은 X 대 Y제를 동시에 얼마든지 증가시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B 점은 어떻습니까? 비효율적인 점이 됩니다. 그 다음에 D와 같은 점은 어때요? 최대한 요소를 투입하고 최대한 효율적인 방법으로서 요소를 조합했을 때 가능한 점들이 생산 가능 곡선이죠. B와 같은 점이 비효율적인 점인데 비해 가지고 그럼 D와 같은 점은 뭐가 되겠습니까? 불가능한 점이 됩니다. 경제적으로 기술적으로 달성할 수 없는 점이 됩니다. 그럼 어때요? C와 A점 두 점은 기술적으로 도달 가능한 점이 되죠. 그래서 효율적인 점이 됩니다.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A점에서 Y를 얻기 위해서는 X를 포기해야만 되고 C에서 X를 얻기 위해서는 Y를 포기해야만 되죠. 이와 같이 두 재화가 동시에 늘어날 수 있는 여지가 더 이상 없기 때문에 이와 같은 상태, A와 C 같은 상태가 파레토 이피션트, 파레토 효율적인 이런 점들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남은 것들은 A와 C와 같은 이러한 무수한 효율적인 점들이 있는데 그 중에 어떤 점을 선택하냐는 거죠. 그건 여러분이 나중에 무차별 곡선이라는 개념을 배우게 되면 사람들은 X도 좋고 Y도 좋으니까 사람들의 선호 곡선이 이렇게 생겼다고 한다면 사람들의 선호를 최대한으로 늘릴 수 있는 이런 점이 경제학적으로도 가장 바람직한 점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A점, C점이 둘 다 기술적으로 파레토 효율적이긴 하지만 경제적으로는 A와 같은 점이 나중에 더 바람직하다는 이야기가 가능할 겁니다. 자, 이 두 가지 모형을 살펴봤고요. 특히 생산 가능 곡선을 사용한 이 모형은 여러분이 나중에 고급 과정에서 많이 사용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잘 익혀두시기 바라고 특히 주의 드릴 거는 이 생산 가능 곡선의 기울기가 기회비용을 담고 있다는 내용 꼭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27페이지에 보시면 미시경제학과 거시경제학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미시경제학과 거시경제학은 여러 가지로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는데 일단 교과서에 나온 정의를 한번 봐두십시오. 교과서의 27페이지 오른쪽 요약 정리 부분에 보시면요. 미시경제학은 가계와 기업이 어떻게 의사결정을 내리며 시장에서 어떻게 상호작용하는가를 연구하는 경제학의 한 분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계와 기업이 어떻게 의사결정을 내리며 시장에서 이들이 어떻게 상호작용을 하는가를 연구하는 경제학의 한 분야 이렇게 되어 있죠. 반면에 거시경제학에서는 인플레이션, 실업, 경제성장 등과 같이 나라 전체에 관한 경제현상을 연구하는 경제학의 한 분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가장 대비되는 그러한 두 단어는 미시경제학에서는 가계와 기업이라는 것이 나왔고 거시경제학에서는 나라 전체라는 것이 나왔습니다. 이 두 가지가 가장 큰 차이라는 거죠. 제가 경제학과에서 경제학을 배울 때 가장 기본적인 구분으로 사용했던 것이 미시경제학은 개인의 최적화예요. 개인 입장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효용을 극대화시키고
이윤을 극대화시키고 그 다음에 생산을 극대화시키고 비용을 극소화시키고 하는 것 같죠. 개인 입장에서 의사결정을 할 때 그 기준과 그에 대한 예측을 하는 것이 미시경제학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개인 단위의 분석을 하는 것이 미시경제학이고 거시경제학은 나라 전체 단위에서 나라 전체를 규모로 보고 그 규모에 대한 연구를 하는 것이 거시경제학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개인 단위, 나라 전체 단위 이와 같이 존재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때로는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겠어요. 야, 그러면 미시경제학만 잘 알면, 개인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만 잘 알면 나라 전체에 대해서도 항상 그 답을 찾을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들이 이야기가 가능하다는 거죠.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그렇지 않습니다. 현실적으로 부분에 대해서는 참이지만 전체에 대해서는 참이 아닌 경우가 얼마든지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한번 보시죠. 한 국가가 있는데 이 국가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경제성장 전략인가 하면 우리나라에서 예를 들어서 이제 수출을 촉진시킨다는 거죠. 수출을 촉진시킴으로써 외화도 많이 가져오면서 실업도 줄일 수 있겠죠. 생산을 많이 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개별 한 국가 입장 또는 한 기업 입장에서는 수출을 많이 하는 것이 최적의 경제성장 전략일지 몰라요. 그렇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전략이 바람직하다 그래가지고 모든 국가들 또는 모든 기업들이 이런 전략을 사용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모든 국가들이 이런 전략을 사용한다면 그 수출을 받아들여줄 시장이 없다는 거죠. 그 수출하는 만큼을 받아들여줄 시장이 없게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개별 개인에 대한 합의, 개별 개인에 대해서는 다 참이라 하더라도 전체로 놓고 봐서는 참이 아닐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시경제학과 거시경제학은 독립적인 경제학 체계로서 존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독립적인 경제학 체계라고 존재하지만 미시경제학과 거시경제학은 뗄래야 뗄 수 없는 밀접한 밀접하게 연결된 관계다 이렇게 나와 있고 최근에는 또 뭐 이와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시경제학과 거시경제학이 이렇게 독립된 체계를 유지하고 있고 이것이 부분의 참인 것이 전체에 대해서는 참이 아닐 수 있다 하는 이런 원리 때문에 이렇게 유지되어 있지만 최근에 시카고 경제학파를 중심으로 어떤 이야기들이 되고 있냐면 거시경제학의 미시적 기초라는 게 나와요. 거시경제학의 미시적 기초라는 게 나오는데 그래서 최근에는 전체를 설명하는 거시경제학이라 하더라도 미시적인 논리를 외면할 수는 없다 해서 거시경제학의 미시적 기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최근 출제 경향을 보면 최근 한 5년간 한 해도 빠짐없이 거의 이 분야에서 많이 이야기들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이 거시경제학을 보실 때 특히 이 거시경제학의 미시적 기초에 대해서는 조금 주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까지 내용을 여러분들이 주의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는 뭐 조금 그냥 여러분들이 그렇구나 하고만 지나가셔도 될 만한 내용들이 몇 가지 나옵니다. 자, 정책가로서의 이제 경제학자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특히 행정고시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정책 측면에 조금 주의를 하셔도 되겠죠. 맨날 보면 실증 분석과 규범적 분석이 나옵니다. 그래서 폴리와 노마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임금에 대해서 약간 각도를 달리하는 두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임금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최저임금제는 실업을 유발할 것이다. 실업을 유발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된다는 이야기는 안 하고 있죠. 단지 최저임금제를 실시하면 실업이 유발된다는 이야기만 하고 있어요. 자, 거기에 비해 가지고 노마는 정부는 최저임금을 인상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분명히 자신의 가치 판단이 포함된 내용이죠. 자, 다른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이자율을 I로 이렇게 표현을 했을 때요. 이자율 10%에서는 첫 번째 주장은 실업이 증가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자율 10%에서는 실업이 증가한다. 이러한 주장이 하나 있고 또 하나의 주장은 이자율 10%는 너무 높기 때문에 이자율을 낮춰야 한다는 겁니다. 이자율을 10%보다 낮춰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어떻습니까? 사실 이자율 10%에서는 실업이 발생한다. 이거는 바람이 불면
나뭇잎이 흔들린다. 중력 때문에 사과가 떨어진다 같이 아주 어떻습니까? 실증적이고 아주 사실에 대한 묘사를 하고 있는 내용이라는 거죠. 사실에 대한 예측을 하고 있는 내용이라는 거죠. 이러한 설명 방식을 실증적 분석이라고 합니다. 거기에 비해 가지고 실업이란 문제는 사회적으로 아주 폐해가 크기 때문에 10%는 너무 높기 때문에 이자율을 낮춰야 한다. 이런 주장은 어때요? 이 이야기를 하는 사람의 정책에 대한 그런 가치 판단이 분명히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이와 같은 이러한 주장을 가리켜서 규범적 분석이라고 합니다. 29페이지를 보시면 이제 positive statement와 이제 normative statement 이렇게 구분되어 있죠. 그래서 norm이라는 게 무슨 뜻이죠? 이 규범이라는 뜻이고요. 그래서 규범적 주장이라는 것은 자신이 나름대로 기준을 정하고 그 기준에 대해서 스스로의 가치 판단을 표하는 그런 방식이 규범적 주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관변 경제학자들 나오는데 일단 여러분이 관변 경제학자, 우리나라에서는 관변이라는 말이 붙으면 상당히 그렇게 어감이 좋지가 않죠. 무슨 관변단체, 산하단체 이런 것들이 그냥 정부에 그냥 아부하는 듯한 그런 느낌을 주는데 여기서는 그냥 대통령의 정책 결정에 영향을 주고 그래서 현실에 참여하는 경제학자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현실에 참여하시는 경제학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관변 경제학자들이 있는데 거기 보면 이제 또 재밌는 이야기가 나와 있을 거예요. 이제 트루만이라는 대통령이 예전에 이제 외파리 경제학자를 만났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한번 했다는 거죠. 그게 왜냐하면 정책에 여러 경제학자들이 참여를 하는데 정책에 여러 경제학자들이 참여하는데 이자율을 높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통화율을 늘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사람들이 한다는 거죠. on the one hand, on the other hand 하면서 한편으로는 이렇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런데 그 좋은 점들을 따져가지고 결정은 대통령이 하십시오. 이러니까 물어본 데 대해서 정확한 답을 주진 않는다는 거죠. 상황만 설명을 해줄 뿐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확실한 답을 주는 그러한 경제학자가 있으면 좋겠다는 측면에서 외파리 경제학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이러한 면은 다른 측면에서 관변 경제학자들이 상당히 다른 주장들을 의사표현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책 결정자 입장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라고 생각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미국과 같은 경우에는 경제자문위원회, 대통령 경제보고서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도 뭐 경제비서실이라든지 아니면 KDI에 있는 박사님들 같은 분들 많은 정책 결정들을 위한 그런 자료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 30페이지 아래쪽에 나오는 케인즈의 말은 아주 유명한 이야기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시고요. 자, 그러면 경제학자들이 한편 읽고 다른 한편 읽고 막 이렇게 의견이 다른 것들이 많이 정치가들의 그런 불만거리가 되고 있는데 왜 경제학자들 간에는 이런 견해들이 이와 같이 많이 다르느냐고요. 어떤 사람들은 10%도 낮다 그러고 어떤 사람들은 왜 10%는 높 때문에 낮춰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이런 차이들이 있는가 하면 그 평가 기준이 31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맨 먼저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한 실증적 현실인식이 다를 수 있어요. 실증적 현실인식이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자율이 10%인데 예를 들어가지고 지금 현재 실업이 존재하긴 하지만 사람들이 스스로 실업을 선택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나는 이자 때문에 돈을 벌 만큼 벌었기 때문에 이제 그냥 집에서 놀련다. 이런 식의 실업이 발생하고 있다면 스스로 선택하는 자발적 실업이 존재하고 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거 같은 경우에 정부가 사실은 별로 개입할 필요가 없다고요. 그렇지만 지금 10%가 되니까 기업들이 투자를 못해서 그래서 고용을 정리하면서 실업이 발생했다면 어때요? 사람들은 사실은 나는 일하고 싶은데 일을 못하게 되는 거죠. 이런 비자발적 실업이 존재한다면 어떻습니까? 그와 같은 경우에는 정부가 개입할 필요가 있겠죠. 근데 현실적으로 실업자들이 일을 하지 않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 할 때 그 사람들이 자발적 실업인지 비자발적 실업인지를 구분하기는 상당히 어려워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실증적 현실에 대한 인식의 차이 때문에 정책이 달라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자율을 그대로 둬도 된다, 낮춰야 된다 이런 분석이 있다는 거죠. 최근에 이와 비슷하게 많이 이야기된 거로는 미국 경기가 호황이냐 호황이 아니냐, 과열이냐 아니면
과열이 아니냐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논쟁이 있었죠. 그래서 미국 연방준비은행이 금리를 높일 것이냐 낮출 것이냐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논쟁이 있었던 것을 보셨을 겁니다. 이것도 다 현실에 대한 인식이 차이가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두 번째가 서로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지난 시간에 보셨다시피 필립스 곡선 관계라는 것에서 여러분들은 뭘 보셨냐면 단기적으로는 최소한 unemployment요. 실업과 인플레이션은 상충관계에 있다는 거예요. 실업과 인플레이션은 상충관계에 있다는 건데 이 양자에 다 영향을 주는 것으로 통화량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실업이 더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고 어떤 사람들은 인플레이션이 더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경우 같으면 어떻습니까? 실업이 더 중요하다는 사람들이 있으면 통화량을 좀 풀어서라도 정부가 자금을 풀어서라도 경기를 좀 활성화시켜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할 것이고, 반면 인플레이션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어떻겠어요? 통화량을 줄여가지고 물가를 일정하게 유지시켜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겠죠. 그와 같은 차이가 나올 수 있는 것이 정책에 대한 서로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아주 이제 비판적인 그런 말이 나와 있죠. 때로는 사이비 경제학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때로는 사이비 경제학자들 또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가지고 현실을 왜곡시키는 그런 돌팔이 경제학자들이 있기 때문에 경제학자들 간에 일치해야 되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일 수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과학적 판단의 차이, 그 다음에 가치관의 차이, 이 차이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말씀드렸고, 사이비 경제학자들과 돌팔이 경제학자들 나와 있는데 레이건 대통령이 여기서 아주 크게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이건 경제학 또는 레이건 대통령에 대한 케이스는 경제학에서 상당히 유명한 케이스니까 지금 일단 간단하게 그 개요만 짚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레이건 대통령은 이제 배우 출신 그러한 대통령이어서 그랬든지 경제학적인 기반이 그렇게 강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주변에서 한 이야기 중에 자기한테 유리하면 그냥 받아들여서 사람들 앞에 이야기할 때는 아주 설득력 있게 이야기를 잘한다는 거죠. 그래서 80년대 미국 경제가 어려워진 대표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레이건 경제학이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레이건은 이런 이야기했습니다. 자, 미국 경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자, 총수요 관리 정책, 그래서 우리가 통화량이라든지 재정 정책을 가지고 하는 정책들은 어떻습니까? 실업과 인플레이션 간에 이런 상충관계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고요. 실업과 인플레이션 간의 상충관계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주어진 생산 능력 간에서는 실업과 인플레이션 간에서 상충관계가 나타날 수밖에 없지만, 지난 시간에 또 중요한 내용이 뭐가 있었습니까? 경제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생산성이라 그랬죠. 노동자들의 생산성이라 그랬죠. 그래서 노동자들의 근로 의욕이나 기술적인 생산력을 높임으로써 총 생산 능력을 높여버리면 어떻겠어요? 물가도 떨어지고 생산을 더 많이 할 거니까 실업도 줄어들겠죠. 자, 그와 같은 주장을 하는 것이 이른바 공급 측면 경제학입니다. 이러한 공급 측면 경제학은 80년대 재개되었다가 잠시 숨어들었다가 90년대 미국의 장기 호황과 함께 다시 한번 각광을 받고 있긴 한데요. 지금의 경제학자들은 이렇게 평가를 한다는 거죠. 이 이야기는 누가 봐도 반론을 제기할 수 없을 정도로 옳은 이야기예요. 총 공급을 늘림으로써 이 두 가지 문제를 다 잡을 수 있다 하는 것은 바람직한 어프로치라는, 바람직한 답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는데, 레이건 경제학은 여기서 어떤 접근을 했냐면요. 그러면 노동자들에게 일을 더 하게 하기 위해서 어떤 접근을 하냐면 총 공급을 늘리기 위해서 감세 정책을 취해보자는 거예요. 감세 정책을 취하면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요. 원래는 여러분 임금을 얼마를 받습니까? 여러분은 원래 임금이 있는데 거기서 세금을 뗀 만큼을 받게 되죠. 그렇죠? 세금을 뗀 만큼을 받게 되는데 이 세금을 낮춰주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이 세후에 받을 수 있는 임금이 높아지죠. 그러면 사실은 이렇게 세율을 낮춰준다는 것이 임금을 높여준다는 것하고 비슷한 뜻이 되니까, 임금이 높아지면 어떻게 되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일을 더 할 거라는 거죠. 사람들은 일을 더 하게 될 것이고, 이렇게 일을 더 하게 되면 경제 전체의 총 생산 능력이 늘어난다는 겁니다. 그런데 보시면 알겠지만, 자, 이까지 이야기를 했을 때 사람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자, 그럼 경제 전체의 생산 능력이 늘어날 수 있다고 인정해보자. 그렇다 하더라도 세율이 떨어지면 재정 적자,
세율 감소라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겠냐는 거죠. 그러니까 조세 수입 감소라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느냐는 이야기인데, 조세 수입 감소라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느냐는 이야기인데, 자, 조세 수입 감소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면, 비록 세율은 감소하고 있지만 총 생산량 증가로서 소득이 증가하지 않느냐. 그러면 소득과 세율의 곱으로 결정되는 이러한 세액에는 별 변화가 없을 것이다. 이런 주장을 한 거죠. 자, 그래서 이에 의하면 레이건의 말에 따르면 세율을 낮춰주고 경기 회복되고 실업 줄고 물가도 안 올라가는데 어떻습니까? 재정에는 별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요. 자, 세상에 이와 같이 좋은 게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레이건이 집권을 하고 나서 이러한 내용으로 이제 사람들한테 현혹을 시켜가지고 집권을 하고 나서 실제로 이 정책을 했어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나타난 건 뭔가 하면 초기에는 이 비슷하게 나타나는 듯 했는데 조금 있다가 어디서 깨졌냐면 사람들이 세율을 낮춰줬는데도 일을 더하지 않았어요. 자, 여러분 그냥 쉽게 생각할 때 어떻습니까? 아니, 세금을 낮춰주는 것은 임금이 높아지는 것이니까 일을 더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근데 가격 상승의 효과는 항상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가격 자체의 효과가 먼저 존재해요. 가격 자체의 효과 존재하는데 그걸 대체 효과라고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가격이 변하면 어때요? 여러분이 월급은 똑같더라도 물건들이 가격이 싸지면 사실은 구매할 수 있는 능력이 높아지죠. 그래서 소득에 영향을 줌으로써 얻을 수 있는 효과가 또 하나 더 있다고요. 그걸 각각 대체 효과와 소득 효과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대체 효과 측면에서는 어떻겠어요? 대체 효과가 보통 여러분 생각하시는 거니까 임금이 높아지면 일을 더한다. 이건 맞다는 거죠. 그렇지만 임금이 높아지면 사람들이 부자가 돼요. 부자가 되었는데도 어떻습니까? 예전같이 그렇게 열심히 일할 이유는 없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임금이 높아질 때 사람들은 두 가지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일을 더하고 싶은 효과와 일을 덜하고 싶은 효과가 동시에 존재하기 때문에 특히 미국같이 이미 소득이 높고 동시에 자본소득까지 가진 사람들이 많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오히려 임금을 높여주면 노동 공급을 늘리지 않거나 줄일 가능성이 더 많다고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나타나기로는 노동급이 별 변화가 없거나 오히려 줄어들어가지고 엄청난 재정적자가 발생했죠. 이 엄청난 재정적자가 발생했고 재정적자를 막기 위해서 공채를 발행하면 외국 사람들이 미국 채권을 살 거니까 그와 같은 과정에서 미국의 화폐가 지나치게 비싸져서 미국이 수출이 안 되고 하는 과정이 있었죠. 그래서 그 당시 이제 재정적자와 무역적자 동시에 존재해서 그 상태를 쌍둥이 적자라고 이야기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한 정책의 실패는 사실은 부시 대통령을 지나가지고 이제 클린턴 대통령 전반기까지 그 악영향이 상당히 지속이 되었고 그 클린턴 대통령 1기가 끝날 쯤 돼서야 이제 미국 경제가 회복되는 과정으로 돌아설 수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와 같은 예는 한 번에 잘못된 그런 정책이 얼마나 큰 악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34페이지를 보시면 이제 대부분의 경제학자들이 동의하는 10가지 명제 해가지고 나와 있을 겁니다. 이 내용들은 상당히 주의를 해주십시오. 대부분의 경제학자들이 동의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출제를 했을 때 아무 거부감이 없는 내용들입니다. 대부분 경제학자들이 동의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출제를 했을 때도 전혀 이제 딴소리가 나올 수 없는 이야기들이라는 거죠. 그만큼 보통 경제학자들이 동의하고 있는 내용이고 또 중요한 토픽들로 이야기되고 있는 거라 하고 생각하시면 되기 때문에 이 박스의 내용들을 주의해 주십시오. 특히 이런 것들은 상당히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의외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4번 같은 경우에 조세 감면이나 정부 지출 같은 것이 재정정책이요. 완전 고용에 미달한 경제에서는 현저한 경기 부양의 효과를 나타낸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대부분 보면은 재정정책의 효과에 대해서 많은 논쟁이 있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어떻습니까? 완전 고용에 미치지 못했을 때는 효과가 난다는 것에 대해서 90%에 해당하는 경제학자들이 동의를 하고 있다는 거죠. 예, 그만큼요. 상황에 따라서는 다른 답들을 줄 수 있지만 상황을 특정했을 때는 거의 많은 경제학자들이 동의하는 내용들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와 같은 내용들이 있으니까 주의를 해주시고
특히 2번이나 3번 같은 경우에 국제경제학에 대한 토픽도 많은 경제학자들이 동의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9번, 10번 같은 내용은 재정학에서 많이 이야기되는 논점들입니다. 이와 같은 논점들 나중에 여러분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까지 내용을 하고 이제 시작해 봅시다 해서 다시 한번 케인즈의 충고를 기억해 두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경제학을 공부하는데 특별한 재능, 특별한 천재가 필요하느냐 하면 그건 아니라는 거죠. 물론 케인즈 자신은 사실은 천재였다고들 이야기를 하죠. 그렇지만 대경제학자가 되려면 필요한 것은 이런 한 부분에 대한 그러한 천재적인 재능이 아니라 여러 가지 재능을 잘 조합해서 가질 수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철학, 수학, 역사학, 정치학 뭐 이런 것에 대한 이런 다양한 지식들을 포괄적으로 이해해야지만 경제학을 잘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예술가처럼 초연하고 청렴하면서도 어떨 때는 정치가처럼 현실적이 되어야 한다. 이런 이야기로 이야기를 맺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드리겠습니다. 경제학을 공부하실 때 느끼는 것이겠지만 케인즈가 가진 그러한 영향력이 얼마나 강한가 하는 거 여러분들이 한번 다시 확인해 보시고요. 전 세계 과학 역사상 두 가지 그렇게 겸손하기로 유명한 말들이 있죠. 첫 번째가 뉴턴이라는 사람이 이제 과학자로서 명성을 떨친 다음에 자신의 과학 수준이 훌륭하다고 사람들이 이야기하니까 그렇지 않다면서요. 뉴턴이 자기의 수준은 아직 바닷가에 서서 소라고동을 뷰에 대고서 저 깊은 바다를 상상하고 있는 아주 미천한 그런 수준이라고 그렇게 겸손하게 이야기했던 적이 있고, 케인즈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케인즈가 경제학을 처음 접하고 나서 자기 친구한테 편지를 쓰면서 혹시 공부를 한번 해보니까 나는 경제학에 재능이 있는지 모르겠다. 혹시나 경제학이 내 재능에 맞는지도 모르겠다. 이렇게 이야기했던 적이 있어요. 그만큼 이제 케인즈도 좋아했고, 그래서 경제학이 20세기의 대표적인 학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됐듯이 많은 영향력을 미쳤고요. 여러분도 처음 접하실 때는 경제학이 조금 어렵다거나 야 이거 그냥 재미있긴 하지만 내가 과연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실지 모르겠지만요. 여러분들이 열심히만 하시면 얼마든지 유용한 정보들을 많이 얻어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제2장의 내용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